임신을 하고 나서 2, 3주 후에 알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아는데 어머 내가 그때 술 한잔 했는데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임신 초기에 감기 증상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경험을 해서 내가 그때 감기약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 질문부터 우리 아이가 뭐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혹은 아이가 커서도 이 아이 잘 보이는 거 맞아? 잘 들리는 거 맞아? 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잘 지금 성장하는 거 맞아? 궁금증이 있죠. 그리고 그 궁금증이 있고 그때마다 부모들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음식을 먹는 게 맞을까? 혹은 이 음식을 먹이는 게 맞을까? 육아휴직 했는데 내가 몇 살 때 다시 출근을 하는 게 좋지? 뭐 모유 수유해야 될까? 혹은 분유를 먹여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죄책감과 걱정과 우려와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세의 뇌발달의 결정적 시기 책을 픽해 주셨는데요. 이 책이 절판된 지 꽤 오래된 고전이라고 들었어요.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서치를 하잖아요. 뭐 좋은 저자도 찾고 기존에 출간이 됐었는데 좀 묻혀져 있던 거, 지금 봐도 너무 좋은데 아까운 거 이런 것도 막 서치를 하는데 이게 중고가가 한 5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리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고전도 이런 고전이 없다. 뭐 영어세 발달의 정석을 알려준다. 임신했을 때부터 읽어야 된다. 이런 서평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책이야 하고 봤더니 다니엘 굴먼 감성지능의 저자도 이런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아기의 뇌가 어떻게 자라는지 뇌 발달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매혹적이고 탁월하게 설명한 책이다. 신생아를 둔 모든 부모가 읽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있고 해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책은 되게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출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출간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한국에서도 이게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사 의뢰를 했더니 서울대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김북영 교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책을 다시 출간을 한다니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추천사를 입수를 했어요. 기존 육아서의 틀을 깬 획기적인 책이다. 첫째, 신경생물학 기반의 실질적 발달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학적 육아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둘째, 가소성을 기반으로 영유아기가 뇌 발달의 황금기이며 이 시기 부모 및 환경 자극이 아이의 평생 지능과 정서적 토대를 결정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셋째, 그리고 부모의 노력이 아이의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육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는 매우 훌륭한 고전이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으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추천사를 또 막 써주신 거예요. 절판이 되어서 볼 수 없는 이 훌륭한 책을 지금 다시 독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추천을 하고 여기에 제가 또 나와서 다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고전 오브 고전이네요. 맞아요. 이거는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부모님들이 이 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서 2, 3주 후에 알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아는데 어머 내가 그때 술 한잔 했는데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임신 초기에 감기 증상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경험을 해서 내가 그때 감기약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 질문부터 우리 아이가 뭐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혹은 아이가 커서도 이 아이 잘 보이는 거 맞아? 잘 들리는 거 맞아? 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잘 지금 성장하는 거 맞아? 궁금증이 있죠. 그리고 그 궁금증이 있고 그때마다 부모들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음식을 먹는 게 맞을까? 혹은 이 음식을 먹이는 게 맞을까? 육아휴직 했는데 내가 몇 살 때 다시 출근을 하는 게 좋지? 뭐 모유 수유해야 될까? 혹은 분유를 먹여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죄책감과 걱정과 우려와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 시기에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기 교육 시키는 게 맞을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 아이의 뇌 발달의 어떤 객관적인 것만 알더라도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내가 죄책감이나 죄의식 혹은 무지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모한테 또한 안정감이 들죠. 이것이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안정감,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이 책이 더 좀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 또한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네. 그 처음에는 뭐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커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네, 너무 신기하고 좀 경이롭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자고 일어나면 좀 달라져 있기도 하고, 물론 현실은 힘들어요. 네. 현실은 고됩니다. 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죠. 지칠 때가 많은데, 그거와 별개로 이 생명이 좀 자라나고 커가고 이런 모습은 되게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미지의 것을 볼 때 경이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이로움에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발달 과정들이 숨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리즈 엘리엇이라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신경과학과 교수라고 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제일 앞에 프롤로그에서부터 그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경과학과 교수고 연구자니까 신경세포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현미경을 설치를 하고 뭐 신경세포를 이렇게 놓고 염색체를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연구하려고 세팅해 놓은 그거를 발로 참고 그러면 그것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염색약이 막 이렇게 물들어가는, 엉망진창으로 물드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주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가 5살 그리고 2살 때 새로운 일을 창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경과학과 교수다라고 함은 대부분 이 책에도 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쥐한테 어떤 자극을 줬어. 그리고 그 자극이 쥐의 신경세포에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 신경세포가 어떠한 반응을 하면은 그게 쥐한테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이 쥐의 경험으로서 어떻게 또 달라져.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하는 학문인 거잖아요. 근데 맨날 내가 쥐 혹은 뭐 초파리 막 이런 거에 막 연구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맨날 그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 그러면 신경과학자로서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전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이분이 또 아이가 셋이에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자고 일어나면은 막 기어 다니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막 짚고 걸어 다니려고 하고 이런 아이의 그 발달을 보면서 지금 행동이 신경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시냅스가 어떻게 돼서 감각 자극에 이렇게 자극을 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신경세포가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겠다. 그 과정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문과 실제 삶이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자신의 연구로서 만들어냈겠구나.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가치 있고 고전 오브 고전으로서 기능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가치 있는 책이겠다. 저자가 연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고민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이 책으로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저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새롭게 책을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서를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관심이 1도 없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계속해서 자녀교육서에 관심이 막 가더라고요. 내가 관심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이쪽으로 가니까 저자들도 그런 저자들을 찾게 되고 그 작가님을 만나면 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저께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런 고민 상담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상담의 결과물이 책으로 나오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삶과 일이 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저자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이의 뇌 발달에 대해서 알아야 할지 유전과 환경의 오랜 논쟁 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뇌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아이는 도대체 무엇으로서 성장하느냐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두 개의 가설이 있죠. 네. 델로면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있어요.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많이 그 이야기가 됐죠.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1940년대 심리학자 르네 스피츠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 1그룹과 2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1그룹에서는 되게 시설이 좋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양육한 거죠. 네. 쾌적한 환경, 좋은 음식, 그런데 상호작용은 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한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뭐 정서적인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설만 좋아요. 그 아이들은 놀 것도 없고 대화를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제 2그룹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는 교도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고아원 같은 데에 있는데 물론 시설은 괜찮은데 단 하나 1그룹과 달랐던 거는 재소자인 엄마들을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은 만나볼 수 있게 했어요. 이 재소자 엄마들이 한정된 시간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만나는 거긴 하지만 그 깐난쟁이 아이들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 시간만큼은 막 이제 사랑을 막 이렇게 줬던 거죠.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컸냐를 봤더니 이 1그룹 상호작용 하나 없이 좋은 환경에서 완벽한 음식, 완벽한 환경, 완벽한 보육시설에서 큰 아이들은 3살이 되기 전에 거의 세상을 떠났어요. 제2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잘 살아남아서 잘 컸어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유전보다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게 많이 우세가 됐고 행동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존 왓슨이라는 심리학자는 내게 건강한 12명의 아이를 달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규정한 세계에서 키울 수 있게 해라.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들을 뭐 어떤 아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 그 아이들의 유전이 어떻든지 간에 이 능력, 기호, 적성과 상관없이 의사, 변호사, 예술가, 심지어 도둑이나 거지로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환경론자들이 되게 우세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DNA를 우리가 다 그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거를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야. DNA에 이미 다 새겨져 있어. 네.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이 될지, 뭐, 무슨 병에 걸리게 될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지, 이미 DNA에 다 결정되어 있어. 환경을 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라는 그 유전주의 학파들이 더 우세를 막 띠게 됐죠. 네. 근데 이 저자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뭐가 100%다 뭐가 100%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거의 한 50대 50인데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 뭐냐 하면 뇌는 결정되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뇌는 차르게 형태로 나와서 어떠한 형태로서 만들려고 계속해서 주물럭주물럭 하면은 그 형태로 만들어진다. 찰흙의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찰흙은 너무 진흙이 너무 많고 어떤 찰흙은 좀 딱딱하고 이런 흙의 재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으로서 그거를 만들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시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까 찰흙 비유도 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산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시냅스가 몇 조 개가 있대요. 그리고 신경세포는 몇백만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시냅스가 자극을 받으면은 그거를 전개 신호를 가지고 시냅스와 시냅스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게 연결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아무도 가지 않은 숲길에 계속해서 같은 길로 걸어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신경세포가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너무나 뭐 잘 보고 잘 들리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하게 처음부터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눈도 막 시야가 뿌옇고 점들 막 있는 책자 같은 거 보여주는 게 그 신경도 뿌옇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어떠한 그 자극을 주면서 본다라는 이 망막에서의 활동이 뇌에 있는 이 망막에서의 시냅스가 망막을 관장하는 신경세포로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시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네. 네, 청력도 그렇고 이러한 발달 과정들이 다 초반에 아이가 태어나서 한 3세 정도까지는 이 신경세포의 발달 과정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 또 한 5세, 6세까지 발달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자극을 제대로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